자, 버클리. 버클리는 철학사에서 물질의 실존을 부정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물체는 오로지 지각됨으로써 실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각을 함으로써 그 지각이 실존하는 거지 물질 자체가 실존한다는 게 아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험주의죠. 하일라스와 필로누스의 대화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여기서 필로누스가 감각 가능한 사물, 곧 오감으로 직접 지각되는 것의 현실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빛깔의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며 소리의 원인을 듣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이제 지각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보면 그게 뭐 원래가 그 색깔이어서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색깔로 보기 때문에 보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황달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게 노란 것으로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주관적으로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감각 가능한 성질을 제외하면 감각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감각 가능한 성질만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 가능한 사물은 감각 가능한 성질이거나 감각 성질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 가능한 성질만 실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하일라스가 이제 필로누스가 버클리의 의견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이고 하일라스가 그것을 약간 반박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신이 대상과 감각을 구별하지 못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말한다. 지각행위는 정신적이다. 그렇지만 지각되는 것은 정신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일라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로누스는 뭐라 그러냐? 오감의 직접적 대상, 다시 말해서 어떤 관념이든 관념들의 조합이든 사고하지 않는 실체 속에 또는 모든 정신의 외부에 실존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자체로 분명한 모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해서 아는 건데 그 대상이 실제로 밖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물체가 아니고 빛깔과 소리를 지각하는 거다. 빛깔과 소리는 정신적인 것이다. 혹은 정신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대상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거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지 실제로 어떤 물체가 실존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클리는 사물이나 물질적 실체가 아니고 성질을 지각한다. 공통 감각에 의해 한 사물에 속한 것으로 생각된 상이한 성질들이 각 성질이나 성질 전부와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 속에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사물이 존재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버클리가 물리학에서 실체 개념을 추방했듯이 흉은 심리학에서 실체 개념을 말해낸다. 흉은 자아에 대한 인상이 하나도 없으므로 자아의 관념도 없다고 말한다. 나라는 관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서 내가 가장 친밀하게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 속으로 들어갈 때 항상 이러저러한 개별 지각, 바로 뜨거움이나 차가움, 밝음이나 어두움, 사랑이나 미움, 아픔이나 기쁨과 마주친다. 나는 어느 때든 지각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결코 붙잡을 수 없으며 지각 말고 어떤 것도 관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관념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지각할 때마다 뭔가를 느끼거나 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나를 느끼는 거지 나라는 관념이 있다는 게 아니. 그것은 내가 나라는 관념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것은 지각을 할 때만
내가 뭔가를 느끼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당면 문제에 관한 모든 심리적 지식은 자기를 도입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자기라는 게 자기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정의된 자기는 지각의 다발에 불과할 뿐 새로 등장한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지각의 다발이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 느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자기는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나라는 게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을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느낄 수도 없다는 거고. 단지 자기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지각의 다발을 제외한 자기가 지식이 일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따름이다. 지각의 다발을 제외한 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개연적 지식은 증명 추론에 속하지 않는 경험적 자료에서 획득한 불확실한 지식이다. 개연적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추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추론으로 알 수 있으면 그건 확실한 지식인데 그냥 단지 가능성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주체가 다른 주체를 생산하는 힘이 두 대상에 대한 관념에서 발견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추리나 반성이 아니라 오로지 경험으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유발해요. 근데 이 어떤 것 안에서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으로 요거 다음에는 요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경험적으로 관찰할 뿐이지 그게 곧 A가 일어나면 반드시 B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 요것 때문에 당연히 요거가 생기는, 필연적으로 요거가 생기는 그거지만 그게 우리가 A를 관찰함으로써 B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으로서 몇 번 느꼈을 뿐이지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 속에서 두 대상이 항상 연접하여 나타날 경우 사실상 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부터 추론한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관념을 갖고 있죠. 사실상 여기서 A에서 B가 나타난다라고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는 B의 원인이라는 믿음을 형성하도록 이끈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 대상 속에 아무것도 덧붙지 않는다. 자, A 다음에 B가 왔어요. 그거 우리가 몇 번, 1000번을 관찰을 해. 그렇다고 1001번째도 A가 일어나면 B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이건 개연성만 있는 거지 이게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서는 관념들의 연합이 일어난다. 따라서 필연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닌 마음속에 존재한다. 필연성이라는 것은 A 안에 A가 B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A 안에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자꾸 A가 일어나면 B가 나오는 거를 항상 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필연성이라는 관념이 생긴 거지 사실 A 안에 B라는 필연성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리는 모두 습관에서 유리할 뿐이다. 믿음은 우리 본성의 인지적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감각적 부분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감각되는, 경험되는 그런 활동이다 이거죠. 물체가 실존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 물체가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실존하냐 안 하냐 그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헛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휴메에 의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휴문 18세기 합리성의 파산 선고를 내린다.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개념을 산산조각 냈다 이거죠. 합리적인 믿음 같은 것은 없다. 어떤 믿음도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어떤 행동도 다른 행동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행동은 전부 비합리적인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게 더 뭐 낫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세기 내내 그리고 20세기로 접어든 시기까지 이어진 비이성의 성장은 휴미 경험주의를 파괴함으로써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래서 이제 루소,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왜 생겼냐? 휴미 경험주의를 파괴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근현대 철학 루소에서 현대까지를 보겠습니다. 루소는 신학 분야에서 혁신을 이뤘는데 지금까지 대다수 개신교 신학자들이 루소의 사상을 수용했다. 루소 이전에 플라톤 이후에 철학자는 저마다 신을 믿는 경우에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기 위해 지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신을 믿을 때 플라톤 이후하고 이제 루소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철학자들이 신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증명하고 믿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렇게 증명이 됐다. 네. 근데 이제 루소에 따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증명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믿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을 믿으라는 열성을 다해 권유하는 현대 개신교도는 대부분 예전에 신 존재 증명을 무시하고 신앙의 기초를 인간 본성의 어떤 양상, 경외감이나 신비감, 옳고 그름, 영혼의 느낌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거에 따라서 신을 믿으라고 하지. 신을 믿을 때 존재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신의 존재 증명, 그것을 통해서 믿으라고 요새 개신교들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 루소 이후에 바뀐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에밀 루소가 쓴 책 사부와 보저 신부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거기 전반부에서 신부에게 자연의 목소리가 말한다. 근데 이 자연의 목소리가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에서 도출된 논증이 뒤죽박죽 얽힌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막 얘기를 해줘요. 사부와 보저 신부한테. 근데 그게 이런저런 철학 학설들이 뒤섞인 거다.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뒤죽박죽. 왜냐면 이제 그런 학설에 따라서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루소가 쓰기 위해서 그런 옛날 이전의 학설들을 일부러 뒤죽박죽 얽히게 만든 것이었죠. 후반부에서 보저 신부는 행동 규칙을 고상한 철학에서 도출하지 않고 자연히 심정 깊은 곳에서 찾아낸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 규칙은 어떤 철학, 사상, 학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심정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